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다는 60대 애청자분의 사연으로 오늘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당장 약을 먹어야 한다는데 한 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나신다고요. 부작용은 없을지, 또 혈압이 괜찮아지면 끊어도 되는 건지 주변 사람들 말도 다 달라서 혼란스럽다는 그런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마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활기찬 라디오에서는 이 애청자분과 또 같은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요, 고혈압 약물 치료와 올바른 복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라디오, 활기찬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의학 전문 기자 허민입니다.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아침이네요.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늦여름 더위가 아직 기승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기 위해 메디컬 전문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아람입니다. 네. 고혈압 진단받고 약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근데 이 고혈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 고혈압은요, 우리가 편안하게 쉬고 있는 안정 상태에서 혈압을 쟀을 때 그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이제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윈혈압이 140 mmHg 이상이거나 또는 이완기 혈압, 아래 혈압이 90 mmHg 이상일 때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하죠. 아, 140에 90, 그 기준이군요. 근데 이게 얼마나 흔한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흔합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요, 30세 이상 성인의 약 28%, 그러니까 거의 3명 중 1명 꼴이고요. 특히 60세 이상으로 가면 거의 절반, 약 48%가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걸로 나타납니다. 와, 정말 많네요. 근데 혈압이 좀 높아도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잖아요. 그래도 꼭 치료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무서운 점인데요. 고혈압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었죠. 증상이 없다고 해서 방치하면 이게 심장이나 뇌, 또 콩팥 같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의 아주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합병증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심부전 같은 정말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치료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혈압 수치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무서운 합병증을 예방하고 결국에는 사망률을 낮추는 데 있는 겁니다. 아, 증상이 없어도 합병증 예방을 위해 관리가 필수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앞서 사연에서도 나왔지만 이 약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런가요? 네, 그 질문 정말 많이들 하시죠. 일단 고혈압은 감기청함 약 먹고 딱 낫는 그런 완치 개념의 병은 아닙니다. 뭐랄까 당뇨병처럼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약물 치료도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관리가 중요하다. 네, 물론 생활습관 개선, 그러니까 싱겁게 먹고 운동하고 살 빼고 금연하고 절주하는 거, 이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혈압약 하나를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도 하니까요. 아, 운동 효과가 그 정도군요. 네, 하지만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혈압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함께 하는 것이 혈압을 목표치까지 낮추고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약을 꾸준히 먹으면 합병증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꾸준한 약 복용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마치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서 심한 독감이나 폐렴으로 진행되는 걸 막는 것처럼요. 고혈압약도 꾸준히 드시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예방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평생이라는 말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을까요? 혹시 혈압이 잘 조절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는 건가요? 평생이라는 말보다는 꾸준히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을 정말 철저하게 하셔서 혈압이 아주 안정적으로 잘 조절이 된다면 그때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의 용량을 좀 줄여보거나 아주 드물지만 중단을 고려해 볼 수도 있긴 합니다. 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군요. 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절대로 환자 본인이 판단해서
임의로 약을 끊거나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혈압이 좀 조절되는 것 같다고 약을 딱 끊어버리면 혈압이 다시 갑자기 확 오르면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뇌졸중 같은 응급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자위적인 중단은 절대 금물이다. 꼭 기억해야겠네요. 근데요, 스트레스 받을 때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도 바로 약을 먹어야 하나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스트레스성 고혈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과도한 스트레스나 특정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게 측정된 거라면 바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보다는 그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요인을 먼저 관리해보거나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게 우선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요. 모든 고혈압 진단이 곧바로 약물 복용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약물 치료를 하기로 했다면 어떤 종류의 약들이 있는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고혈압 약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고혈압약은 작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보면 한 5가지 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을 쓸지는 단순히 혈압 수치만 보는 게 아니고요. 환자의 나이나 다른 질병이 있는지, 또 다른 약을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사가 선택하게 됩니다. 네,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우선 이뇨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변을 통해 몸 안의 수분과 염분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약이고요. 두 번째는 교감신경 차단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알파 차단제, 베타 차단제가 포함됩니다. 혈관을 좀 이완시키거나 심장 박동을 조절해서 혈압을 낮추는 방식이죠. 세 번째는 칼슘 채널 차단제 CCB입니다. 혈관벽으로 칼슘이 들어가는 걸 막아서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 중 하나일 겁니다. 아, CCB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저해제라고 해서요. 혈관을 수축시키는 안지오텐신-2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걸 억제하는 약입니다. 다섯 번째는 안지오텐신-2 수용체 차단제 ARB인데요. 이건 안지오텐신-2라는 물질이 혈관에 작용하는 것 자체를 막아서 혈관을 이완시키는 약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2가지 이상 성분을 한 알에 합쳐서 먹기 편하게 만든 복합제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원리로 혈압을 조절하는군요. 그런데 이렇게 약 종류가 많다 보면 부작용 걱정도 하나일 수가 없는데요.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부작용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먼저 말씀드릴 것은 모든 사람에게 부작용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더라도 대부분은 좀 경미하거나 약을 먹다 보면 몸이 적응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도 꽤 많고요. 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기도 하는군요. 네, 그래도 약 종류별로 좀 대표적인 부작용을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칼슘 채널 차단제 CCB는 발목이 좀 붓거나 얼굴이 화끈거리는 느낌, 안면 홍조라고 하죠. 그리고 두통 같은 게 비교적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CE 저해제 ACI는 아주 특징적인 부작용으로 마른 기침이 있어요. 가끔 미각이 좀 변하는 분들도 있고요. ARB 계열 약은 소화불량이나 설사, 복통 등이 있을 수 있고 드물지만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뇨제나 베타 차단제는요? 네, 이뇨제는 피 속의 칼륨 수치나 낮아질 수 있고요. 또 요산 수치를 높여서 통풍 발작의 위험을 약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베타 차단제는 맥박이 좀 느려지거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특히 천식 환자분들은 기관지를 수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 복용 초반에는 혈압이 내려가면서 일시적으로 좀 어지럽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네, 그럼 이런 부작용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그냥 끊어버려도 되나요? 그게 제일 위험한 행동입니다. 부작용이 의심된다고 해서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약을 처방해준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야 한다. 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면 약 용량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덜한 다른 계열의 약으로 바꿔볼 수도 있거든요. 방법은 있으니까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셔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작용 대처법 잘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이제 약을 잘 먹는 방법, 올바른 복용법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약효를 제대로 보고 부작용을 줄이려면 올바르게 복용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크게 4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정해진 시간을 꼭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드셔야 혈액 속의 약물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보통 아침에 많이 먹는 것 같던데요? 네, 보통 아침 식후에 많이 드시죠. 특히 이뇨제가 포함된 약은 밤에 소변 때문에 자꾸 깨는 걸 줄이기 위해서라도 아침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는 약을 깜빡하고 못 먹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생각난 즉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음 약 먹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예를 들어 저녁 때 아침 약 안 먹은 게 생각났다, 이럴 때는 그냥 건너뛰세요. 그리고 다음 복용 시간에 원래대로 1회분만 드시면 됩니다. 절대 잊었다고 다음번에 2배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해요. 아, 2배 복용은 절대 금지군요. 그럼 만약 점심때쯤 생각나면요? 네, 점심때쯤이면 그때 바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셋째는 꾸준히 복용하는 것입니다. 혈압이 좀 조절되는 것 같다고 마음대로 중단하시면 안 되고요. 또 매일 혈압 재보고 그날 수치 따라서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넷째는 정기적인 진료와 상담입니다. 약을 처음 시작했을 때나 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약 효과는 어떤지,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처방을 조절해야 합니다. 네, 시간 엄수, 잊었을 때 대처법, 꾸준함 유지, 정기 상담, 이 4가지군요. 잘 알겠습니다. 약을 먹을 때 음식이나 다른 약하고 같이 먹어도 괜찮은지 이런 상호작용도 궁금한데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먼저 음식과의 관계를 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염분, 즉 짠 음식을 줄이는 겁니다. 김치, 찌개, 국, 젓갈, 라면 이런 짠 음식들은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고 싱겁게 드시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저염식 실천이 필수군요. 그렇죠. 그리고 칼륨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떤 이뇨제는 몸에서 칼륨을 빠져나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을 드실 때는 칼륨이 풍부한 오렌지나 바나나, 시금치 같은 걸 적절히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ACE 저해제나 ARB 계열 약을 드시거나 콩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오히려 몸에 칼륨이 너무 쌓일 위험, 고칼륨혈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칼륨 보충제를 함부로 드시거나 칼륨 많은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해야 하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무조건 칼륨 많이 먹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아, 칼륨은 약 종류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군요. 복잡하네요. 네. 그리고 자몽이나 자몽 주스. 이것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특정 칼슘 채널 차단제, CCB 계열 약이랑 같이 먹으면 약효가 너무 강해져서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약을 드실 때는 약 먹기 1시간 전후, 그리고 약 먹고 나서 2시간 이내에는 자몽이나 자몽 주스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몽 주스가 영향을 줄 수 있군요. 술은 어떤가요? 술, 알코올은요, 혈압 변동성을 크게 만들고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 위험을 높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안 드시는 게, 즉 금주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모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공고하는 내용입니다. 네, 금주. 알겠습니다. 그럼 바른 약, 예를 들어 감기약이나 영양제 같은 거 먹을 때는 괜찮나요? 아,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에 대해서 의사나 약사에게 꼭 알려야 합니다. 다른 명 때문에 처방받은 약은 물론이고요. 약국에서 그냥 산 일반의 약품, 특히 감기약 중에 코막힘 뚫어주는 성분, 슈도에페드린 같은 거, 그리고 소염진 통제, NSAIDs 같은 거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요. 아, 일반 감기약이나 영양제도요? 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하게 혈압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고혈압 약의 효과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에 드셔야 안전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혹시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하는 분들이나 상황 같은 것도 있을까요? 임신 중이라든지 다른 병이 있다든지. 네,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경우를 짚어보면요. 먼저 임신 중인 경우입니다. 임신 중 고혈압은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어서 아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ACE 저해제나 ARB 계열 약은 태아에게 해로울 수 있어서 임신 중에는 절대 쓰면 안 되고요.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의사와 상의해서 안전한 약으로 바꿔야 합니다. 임신 계획 단계부터 상의해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다른 질환을 함께 앓고 계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천식이 있다면 일부 베타 차단제는 피하는 게 좋고요. 통풍이 있다면 일부 이뇨제가 발작을 유발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콩팥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약 선택이나 용량 조절에 신중해야 하니까 반드시 의사에게 본인이 앓고 있는 모든 질환을 다 알려야 합니다. 네.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노인분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약물 부작용에 좀 더 민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약을 늘려가는 방식을 씁니다. 그리고 약 드시고 나서 앉았다 일어설 때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러움을 느끼는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기 쉬우니까요. 자세를 바꿀 때는 좀 천천히 움직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네요. 지금까지 주로 약물 치료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고혈압 관리에서 약물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죠. 바로 생활 습관 개선인데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은 정말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생활 습관 개선은 약효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잘 관리하면 약 용량을 줄이거나 더 약한 약으로 바꿀 가능성도 열어주거든요. 네, 함께 가야 하는 두 개의 바퀴군요. 그렇죠. 핵심 수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싱겁게 먹기, 적정 체중 유지하기,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병행, 담배 끊기, 술 줄이기, 가급적 금주, 스트레스 잘 관리하기,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 건강한 식단 유지하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혈압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심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정말 필수적입니다. 네, 약 복용과 함께 꼭 실천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집에서 혈압 재는 거, 가정 혈압 측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들 이야기하던데요. 왜 중요하고 어떻게 재는 게 좋은 방법인가요? 네, 가정혈압 측정 아주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만 재는 혈압은 그 순간의 상태만 반영하잖아요. 집에서 꾸준히 재보면 자신의 평소 혈압 상태를 더 정확히 할 수 있고 또 약물 치료 효과가 어떤지 스스로 확인하는 데도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병원에만 오면 혈압이 높게 나오는 백외고혈압이나 반대로 병원에서는 괜찮은데 집에서는 높은 가면고혈압을 찾아내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아,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그럼 어떻게 재는 게 정확한가요? 일단 검증된 자동 혈압계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손목형보다는 위팔, 즉 팔뚝에 감는 커프현이 더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측정 시간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재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서 1시간 안에, 소변 보신 후 아침약 드시기 전에 재시고요.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재시면 됩니다. 재기 전에는 최소 5분 정도는 좀 편안하게 안정을 취하시고 조용한 환경에서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아 발은 바닥에 붙이고 커프는 심장 높이에 맞춰서 재시는 게 좋습니다. 아, 측정 자세도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한 번 잴 때 1, 2분 간격으로 2번 정도 측정해서 그 평균 값을 기록하시는 게 더 정확하고요. 가정 혈압은 보통 135, 85mm/Hg 미만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측정하고 기록해서 진료 보실 때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면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스마트워치로도 혈압 재는 기능이 있던데 이건 어떤가요? 아, 스마트워치요? 편리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 정확도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검증된 위팔 혈압계로 잰 것과 비교해보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스마트워치 측정값만 전적으로 믿기는 좀 이르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고혈압 약물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아봤네요. 오늘 이야기 핵심은 결국 꾸준함 그리고 올바른 관리인 것 같습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더라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질환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처방받으신 약 꾸준히 드시면서 싱겁게 드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 이 두 가지를 꼭 함께 실천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혈압 관리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약 복용이나 건강 상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과 내일을 응원하며 활기찬 라디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허민, 신아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